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2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좀 그렇죠. 계속 답답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답답함을 넘어서 좀 짜증스러운 느낌마저도 들 정도로 뭔가 좀 이상하죠. 모처럼 뭐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다 좋았고요. 오늘 우리 증시 주변에 있는 증시 상황이 매우 좋았죠. 일본 증시, 특히 최근 들어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대만의 가까운 지수 1.6%로 급등을 했고, 또 달러 인덱스, 또 현재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왔단 말이죠. 또 금리, 또 각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및 그에 따른 전망, 전반적인 펀더멘털입니다. 경제 상황 등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우리 증시가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도 할 텐데, 개장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던 건데,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 채 오히려 정강후약식으로 해서 결국 음전환이 됐다 하는 건데요. 자, 이 점을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진행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결론서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전세계 증시 기저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시장의 환경은 조기 테이퍼링 부담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글로벌 거대 자금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머징 마켓이 회피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측면도 다분히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증시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좀 매매하기 쉬운, 사실상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ATM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장이 사실은 전 세계 그 어떤 이머징 마켓보다도 대외 개방 정도가 상당히 완벽하죠. 그 대외 시장 개방의 완벽성의 역설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잘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 내지 일종의 공매도나 또는 위험 해치 차원에서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바람에 주변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나오지 못한 채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됐다는 건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즉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내성이 형성돼야 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기조가 튼튼하고 또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각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했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넉넉하게 기다리는 자세로 현재 시장을 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맺게 됐다는 소식이 있죠. 이 내용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놀라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미국 시장을 2025년도 정도 되면은 한국산 배터리가 장악을 한다. K 배터리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인데요. IC 인사이트라고 하는 반도체 조사 업체가 있죠. 이 업체에서 금년도 금년이지만 무엇보다 내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2018년도 현재 최호황기 매출을
갱신하는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2018년도 당시 최대의 영업이익 규모 58조 9천억이죠. 이것을 돌파를 2022년도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2023년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성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고용지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입니다. 44만 4천 건 정도가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평균적인 수치 한 20만 건 정도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최근 14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경기가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반등을 했고요. 자, 비트코인이 4만 불을 다시 회복을 했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테슬라도 반등을 했다 하는 건데 우리 증시에는 그것이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문제는 WTI입니다. WTI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2.23% 내려가서 61.94달러 정도 수준, 아직까지는 60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3거래일간 연속 하락을 했고 그 3일간 누계 하락폭이 6.5% 정도, 꽤나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죠. 잠깐 그 모습을 차트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에 있는 차트는 현재 WTI 가격을 일봉 차트로 그린 그런 그래프인데요. 동그라미 부분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3일 연속 크게 밀려 내려갔고 그 누적 하락폭이 6.5% 정도 된다는 건데 상당히 크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담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죠. 그 전에 이보다 더 크게 흔들렸던 적이 상당히 많았기에 여기에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를 크게 현재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구리나 또는 구리, 아연, 목재, 철광석 등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8거래일째 연속 순매도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인플레가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조기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감소될 것이고 또 그 인플레는 조기 긴축을 유발할 것이기에 그에 따라 위험을 회피한다. 한국 시장도 그 회피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원자재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 원자재에 국한된 악재 중에 하나는 중국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니까 너무 지나치다 해서 그 가격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최근 며칠 동안 내려간 것이라는 건데 역시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죠.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제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내려왔습니다. 1.6352%, 약 현재 2베이스 포인트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폭으로 내려왔다는 것에서 적어도 미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썸머 랠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이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89.70이면 거의 1년 반 기간 동안의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작년 연말 및 금년 연초 당시 93 정도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3% 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WT 어제보다 내려갔습니다만 5원 정도 내려간 1127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달러 가치에 비해서 그 내림폭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죠. 여전히 아시아 증시,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이 위험 회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이제 그런 현상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글로벌 전체 증시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라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흐름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수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1050원 내지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 점은 잘 안 보일지라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랬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많은 고비를 거쳐서 고비를 넘어서 결국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이상 올라가는 수순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그 행적과 같은 궤적을 그릴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증시인데요. 주변 증시는 좋았습니다. 보면 나스닥 선물도 좋았고요. 또 일본 니케이 지수 및 가권 지수도 좋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만 유독 정강 후약을 면치 못하는 약세적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수급적 변수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그런 구도, 일시적인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깐 그 수급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자, 잠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왼쪽 상단 표에 보면 그 하단 부분에 꺾은 선 그래프가 보입니다. 개장 초중반에는 순매수가 나왔다가요, 오전 11시 분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그 매도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이러한 흐름은 현재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하고도 비슷하죠. 금융투자는 개장 초부터 비교적 능동적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했지만 외국인들을 매도하는 것에 맞춰서 그 순매수 규모를 줄이는 그런 방향성이 비슷합니다. 바로 이 바람에 개장 초에 좋았던 분위기가 상당히 김이 빠졌다. 김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물 전혀 못 준 채 그냥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수급과 관련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고, 또 프로그램 매도 주로 비차익 쪽입니다. 계속해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왼쪽 하단이죠. 오늘까지 그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고 있는 것을 작은 파란색 아래로 향하고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것은 없지만 당장은 한 수급 이 변수가 있는 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직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약간은 우리가 발목이 붙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지금 당장 주변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넉넉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그 정도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주제인데요. 잠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이슈인데 이제 먼저 볼 것은 상장사 실적입니다. 1분기 상장사 전체 실적의 그 결과가 나왔죠.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전체 매출은 538조. 작년 동기 대비 9.1%인데 작년부터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44조 4천 정도인데 작년 동기 대비 131.7%,
물론 작년이 워낙 나빴으니까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고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현재 실적이 좋다는 것이고, 그 실적 전망은 향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예상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 근데 특징이 있죠. 주로 철강, 정유, 케미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동차까지 등 전반적으로 굴뚝 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들 굴뚝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들 하나하나가 모두들 경기에 아주 민감한 종목들입니다. 해서 경기 민감주고요. 통상적으로 경기 민감주라 함은 지수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해서 경기 민감주 이퀄 지수 민감주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의 판도는 약간 거기에서 어긋난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나 또 네이버,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제2성급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마치 지수 방어주처럼 움직이는 그 전과 다른 모습을 약간 보였다는 건데, 크게 보면 경기 민감주와 지수 민감주는 거의 일치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사후적이라도 현재 경기가 좋은 만큼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 경기 민감주이기도 해요. 그들 종목,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들도 어느 순간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사 40위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융지주입니다. 전체 MP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MP는 10조 4천억 정도 나왔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 95%. 여기는 원래는 이쪽 증권사를 제외한 금융 위주, 즉 은행주 중심의 금융산업은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은 결국 지수에 약간 둔감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좀 막혀 있을 때, 최근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러한 금융주, 그 중에서도 현재 그 금융지주 회사들이 부각되는 수순이 나온다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즉 위험 회피나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또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금년 하반기 그 어느 때 있을 수 있는 국내 우리 금융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즉 그런 것에 따른 일종의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금융지주 중 한 종목 정도는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때마쳐 오늘 우리 금융지주가 약 250원 정도 내려왔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21선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모습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효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안 갖고 계신 분들,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을 좀 어느 정도 덜고자 하시는, 위험 회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담아놔야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동맹 협약을 했다 하는 건데요. 양 회사는 6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공장 2곳을 건립한다고 하죠. 60만 기가와트 아워, 이거를 좀 이 단위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가와트 아워인데요. 60만 기가와트 아워예요. 상당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 규모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캐파인데요. 공장 2곳을 2023년까지 건립하고 본격 양산을 한다는 그러한 전망을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건립 중인 공장도 두 곳이 있거든요. 그게 기존 건립 중에 있는 공장은 22만 기가와트 아워고요. 그 두 부분을 합치면 총 82만 기가와트 아워예요. SK 이노베이션과 포드의 합작이 그 정도 되고요. 또 LG EX, LG 엔솔이라고 하기도 하죠. LG 화학의 100% 자회사입니다. 저 LG ES에서는 이미 GM과 공장 두 곳, 그 전에 또 한 곳이 있어서 공장 3곳 건립하기로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LG ES에서 갖고 있는 공장도 있고 또 다른 공장도 있죠. 총 해서 140만 기가와트 아워, 그것도 2025년까지 건립하기로 현재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양사의 2025년까지의 캐파를 한번 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2만 기가와트 아워인데요.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현재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2025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6배 내지 7배 정도 크기의 250만 기가와트 아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것도 상당히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봤다고 그래요. 250만 기가와트, 어찌됐든 250만 기가와트 아워 중에 한국과 관계되는 생산 캐파가 220만 기가와트 아워니까 그 시장을 한국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가 88% 거의 90%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미국 시장을 한국 배터리사가 장악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거의 90%를 장악하니까 말이죠. 자,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속도가 무섭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보다 거의 5년 새 최소한 6배 내지 7배 정도로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장 정도가 아니고 그 시장이 폭발, 빅뱅한다는 개념, 그런 정도의 성장 속도입니다. 그 성장 속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시장에 가장 큰 떡을 차지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다. 거기에 바로 LG 화학이 있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및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LG화학이나 또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최소한 3년 정도까지는 그 떡고물을 전부 다 한국 배터리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100만원, 120만원 정도가 아니라 150만원, 잘하면 한 200만원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크게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합작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의 현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하는 염원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들의 그런 염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죠. 합작 공장이니까요. 그런 것도 부합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2차 전지 생산업체들은 아무래도 먼 미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죠.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덜게 된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스코가 2차 전지 주요 소재, 핵심 소재 중 3대 소재라 하는 니켈, 리튬, 흑연,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소재입니다. 공급망을 계속 확충을 시킨다 어느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현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까지 4대 소재 및 그게 원료가 되는 시장까지 그 생태계가 상당히 완벽하게 구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상당한 다각도로 현재 거의 그 밸류체인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더욱더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나 마찬가지이죠. IC 인사이트라고요. 반도체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2022년도 해당 시장의 총 매출 내년이죠. 1,804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200조 원이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0조 원, 한 5조? 205조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더라고 전망을 하는데, 1804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기억나시나요? 2018년도 때 3년 전이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8조 9천억, 사상 최고치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놓은 바 있었고, 그 당시가 반도체 최전성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1633억 달러였었거든요. 1633억 달러 대비 적어도 10.5% 이상 갱신하는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빅사이클이 올해 걸쳐 내년에 꽃을 피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되겠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 그 2018년 다음에 2019년도에 매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바닥을 쳤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그 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현재 급감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바도 있었죠.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2019년 거쳐 2020년 작년이죠. 그리고 올해까지 2년, 3년 연속 조금씩은 아닙니다. 꽤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018년도 최전성기를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사실 무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잘 알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IT 기기는 잘 팔리고 있고, 또 각계 주요 IT 기업들은 현재 클라우드형 서버 구축에 확충을 하고자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해서, 이 시장은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그런 식으로 탄탄하게 늘고 있거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 흐름을 타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2018년도 당시 기록했던 영업이익 규모를 능가하는 그 수순이 조만간 빠르면 3년 내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예상과 기대를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예상과 기대에 충분히 부합되는 그런 전망이 되겠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기 FSD가 있죠.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단계 3단계를 넘어 4단계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도 떼고 신경도 떼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 머지않은 미래죠. 빠르면 3년 내고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5년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 풀 SD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중앙 서버뿐만 아니라 각계 하나하나의 자동차가 그 서버 역할을 할 정도로까지 D램의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현재 그 상승을 초래하는 그 수요 폭발과 또 공급은 또 그에 따라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쇼티지가 또 나올 소지가 또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할 소지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기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당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기호는 58조 9천억이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 부분, 여기는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칩 부분 다 포함된 전체 반도체 영업이익 규모는 44조 원 정도였다는 건데, 말이 전체 반도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당시 2018년 당시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불과 1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의 다 D램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정도로 D램의 실적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능가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 최전성기를 능가하는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것. 뭐 2022년 내년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2023년 내후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메모리 부분 기존 44조 원 정도를 넘어서는 50조 정도 메모 쪽에서요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비메모리 쪽에서는 지금은 1조 2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쯤 한 3년 후쯤 되면 비메모리 부분에서 칩도 있고요, 칩 설계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도 이게 또 짭짤하죠.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도 빨리 성장을 해서 양쪽 시장을, 양쪽 부분을 다 합치면 이쪽 부분 20조면 현재 TSMC 정도 수준이 됩니다. 거기는 TSMC는 파운드리 온이고요, 올리. 근데 삼성전자는 칩 부분까지 다 합쳐서 2023년도는 어려울지 몰라도 2025년도 이전에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20조. 그리고 메모리가 50조. 기타 IM 부분이죠. 스마트폰 부분 뭐 10조가 좀 넘어가겠죠. 잘하면 뭐 15조까지도 가능한, 어쨌든 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5조까지, 그리고 기타 등등 합쳐서 15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런 거를 다 합치면 계산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2025년 정도 되면, 그러면 영업이익이 80조, 계산상으로는 85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데, 2018년도 최절정기 58조 9천억에 거의 40% 이상 되는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으로 봤을 땐 조금 당찬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전망을 갖고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다소 허황된 그러한 그 전망이나 또는 기대치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밑받침이 돼야 삼성전자를 계속 장기 정석 투자를 할 수 있게 다소 낙관적인 희망 섞인 전망이라도 계속 긍정적으로 일부러라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갖고 왔다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똑같은 믿음으로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장기 정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